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게 될 컨텐츠 언더스탠딩 팀의 이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대규모 언어 모델 너도 나도 업무에 사용해보자 to beginner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챗GPT나 하이퍼클로와 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모델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델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보면 됩니다. 내용은 아주 쉬운 편이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로는 이제는 에피소드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발표 개요, 그 다음에 언어 모델로 할 수 있는 것, 언어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그 다음 이것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그 다음 이것을 저희가 실제로 쓸 때 어떤 요청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델러들이 언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 발표 계획입니다. 네, 요즘에는 바야흐로 초거대 AI 시대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AI 모델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챗GPT 같은 것이 사실 이러한 연구나 서비스나 어떤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챗GPT 같은 거는 사실 생성 언어 모델이에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뭐 무조건 생성 언어 모델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핫한 그 모델들은 다 생성 쪽으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알려진 모델로는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메타의 람마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있고요. 어, 한국에서도 사실 많은 회사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하이퍼클로바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 그리고 Q라는 서비스까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024년 7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아마 늦춰져서 더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러한 모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챗GPT하고 하이퍼콜라 뭐가 다르고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모델들이 있다는 걸 일단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무엇에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고 개발자가 아니고 일반 뭐 다른 기획자라든지 마케팅 뭐 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언어 모델이 있는데 이러한 언어 모델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언어 모델이 신기한 건 알겠습니다. 뭐 챗GPT 같은 것이 SNS나 뭐 뉴스, 물론 여러 가지 컨텐츠에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많이 나와 있고 이걸로 보다 보면은 되게 인상이 깊습니다. 근데 이걸로 정확히 내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생성 언어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예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생성 언어 모델이라는 걸 어떻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마 좀 더 활용하는 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생성 언어 모델은 주어진 컨텍스트,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다음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텍스트라고 하는 건 보통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대화를 할 때 앞에 있는 대화들의 말들이 컨텍스트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어떤 뭐 음식점을 예약할 때 서로 이렇게 요청사항을 계속 앞에서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주어진 텍스트의 역할을 합니다. 어쨌거나 앞에 있는 텍스트의 다음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생성 언어 모델인데 가장 직관적인 활용으로는 뭐 소설 쓰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가난하지만 뭐 사이좋은 오누이 점점점 뭐 호랑이를 만났고 이런 식의 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글에서 어울리는 다음 문장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생성 언어 모델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점점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잘 이어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고려해서 다음의 문장을 적절하게 생성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생성 언어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또 예시를 들어보면 철수와 땡땡땡은 햇님과 땡땡땡은 뭐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뭐뭐와 뭐뭐는 이 빈칸은 앞에 있는 것만 봤을 때 이 조사는 일단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넣어둔 거고요. 이 조사를 제외하고서라도
앞에 있는 것만 봤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은 느낌이 올 겁니다. 정답을 한번 보면은 영희는 뭐 달님은 뭐 네이버와 카카오는 식으로 앞에 있는 문장을 봤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쉽게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매체나 뭐 어떤 말뭉치로부터 이러한 패턴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철수하고 영희는 다른 뭐 동화책이라든지 소설책이라든지 뭐 교과서라든지 그런 곳에서 햇님과 달님, 철수와 영희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I도 똑같아요. 많은 코퍼스로부터 모델이 학습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짝을 지어서 나타나는 쌍이라든지 앞에서 어울리는 다음의 문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외워버리는 메모라이징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게 많이 엄청나게 다양한 말뭉치를 인식하고 외워버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문장, 다음에 단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나 언어 모델이나 이렇게 비슷한 백그라운드 말뭉치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언어 모델이 학습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대규모 코퍼스로부터 컨텍스트에 대해 다음에 적절한 텍스트들이 무엇인지 배운다. 그 앞에서처럼 소설 쓰기처럼 여러 가지 문장이 쫙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단어, 문장으로부터 다음 단어와 다음 문장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습되는 게 생성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학습을 되면 뭔가 부족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부산 가는 방법 알려줘.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땡땡땡 뭐 여기서 한국이란 건 좀 이상하고 서울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 알려줘 했을 때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뭐 땡땡땡 이렇게 답변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음의 문장으로 적절하긴 한데 이런 식의 코퍼스로 많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정답을 요구하는 어떤 지시형이고 이거는 그거에 해당하는 답변인데 많은 코퍼스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지 않고 그냥 소설처럼 혹은 뭐 뉴스 기사처럼 이렇게 문장이 그냥 쫙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예시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원하는 그 생성 언어 모델의 사용법은 이 예시처럼 무엇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게끔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뭉치가 아닌 지시형 데이터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전의 생성 언어 모델과 뭐 챗GPT 같은 요즘의 생성 모델과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점은 한국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 알려줘 해서 뭐 기차를 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100% 잘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작동을 하긴 하지만 뭔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예시를 들어놨는데 한국에서 일본 가는 방법 알려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자동차를 타고 혹은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혹은 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런 식의 다양한 답변이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두 개는 사실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어울리는 느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비행기나 뭐 적어도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나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코퍼스, 많은 코퍼스로부터는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는 방법 알려줘라고 했을 때 자동차나 열차를 타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답변이었더라라고 참고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그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뭐 좋아요, 싫어요 같은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무엇이 더 좋은 답변이고 무엇이 더 나쁜 답변인지를 체킹을 해가지고 모델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기술 2번입니다. 어쨌거나 기술 1번과 2번을 통해서 단순히 소설을 쓰는 것처럼 생성 언어 모델이 학습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시를 해서 그 지시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받는 것으로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만의 어떤 요청, 혹은 어떤 검색, 혹은 질문, 그리고 어떤 스몰톡 같이 채팅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모델에게 궁금한 거나 무엇을 다 던져도
그거에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이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챗GPT가 보여주는데 챗GPT가 사실 이런 모든 기술들을 다 새롭게 만든 건 아니에요. 챗GPT에 들어간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있었던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챗GPT의 다른 점은 아주 큰 모델과 많은 하드웨어, 많은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적절한 조합으로 높은 퀄리티를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거죠. 네, 이제 이러한 것을 근데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점은 지금 예시를 하나 드는 거지만 사실은 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생각해 볼 거는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시점으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뭐 몇 년 전에는 다른 대통령이고 미래의 대통령도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한번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대통령을 말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신성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뭐 5년 뒤에 똑같은 언어 모델을 쓴다면 당연히 다른 답변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변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최신성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어 모델한테 이 DD를 던지는 게 아니라 검색 서버에 먼저 던져서 이 검색 서버에서 그 결과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던지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뭐 최신 기사들이나 뭐 블로그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몇 개 뜰 거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언어 모델에 던지게 되면은 최신성을 반영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 모델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검색 서버라든지 혹은 뭐 어떤 쇼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이렇게 기존의 검색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면은 더 좋은 답변으로 좋은 활용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거는 네이버 검색이 있겠죠. 네이버 검색에서도 이제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검색 서버하고 이제 결합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지식인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유사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형태니까 사실 챗GPT하고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스몰톡 같이 어떤 심심이라든지 혹은 네이버의 케어콜처럼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대화형 봇 이런 것들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심심이 같은 경우는 지금 스샷을 해놓은 게 하나 예시인데 우리가 뭘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미를 위한 이렇게 채팅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문서 요약 기능, 뭐 클로버 노트 이런 거에서도 쓰는 것처럼 어떤 회의록을 요약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긴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요약해서 핵심만 보고 싶다거나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도 그냥 다 읽기에는 되게 긴데 그거를 요약해서 핵심만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하는 활용하도록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예시지만 이렇게 네이버에 대한 내용을 넣고 뭐 네이버의 내용인데 짧게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거는 입력과 출력이 내가 어떤 구상을 했을 때 입력과 출력이 명확한 형태라면은 언어 모델을 통해서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처럼 요약하는 기능에선 내가 무엇을 요약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입력이 기존 글이고 출력이 요약된 글이잖아요.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서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챗GPT는 이렇게 언어 형태 말고도 코딩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딩도 가능한 걸 보여줍니다. GPT-4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사실 가능하다고 이제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이미지 기능을 쓸 수 있게 열려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가상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야구를 좋아하는 하나 팬이 있어요. 근데 그 야구 하나 팬은 뭐 하나의 경기가 끝나고 그거에 대한 뉴스나 기록을 팔로우업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기사를
잘 추려서 경기 내용을 요약해서 알림을 준다면 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기존에는 막 그 기사를 일일이 다 찾아보고 뭐 어떤 선수가 잘했고 몇 점을 몇 컸고 어떤 선수가 뭐 실점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사를 보거나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 그 적절하게 요약을 해준다면 더 빠르게 경기 요약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어떤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의자를 검색하는 유저가 있다고 해봤을 때 그 의자의 상품평이나 그런 거를 보기 전에 먼저 헤드라인 그 위에 상품이 쫙 뜨잖아요. 그 상위 10개를 만약에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준다면은 내가 어떠한 의자를 검색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먼저 그냥 한눈에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검색의 질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네이버 웹툰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제품 후기나 뭐 리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서 뭐 좋아요 글들을 많이 받은 글들을 추려가지고 또 요약을 해서 보여준다면은 그 제품이나 어떤 네이버의 웹툰의 어떤 그 만화라든지 그런 거를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그냥 상상 속에서 그려본 거고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언어 모델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챗GPT가 있죠. 챗GPT는 그냥 구글이나 그런 데다가 챗GPT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유료 버전도 있는데 더 좋은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근데 사실 무료 버전만으로도 웬만한 태스크에서는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정말 내가 더 좋은 성능을 원하는 거 아닌 이상 무료 버전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에서 작동을 합니다. 뭐 일본어라든지 뭐 웬만한 다른 언어들이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가 말고 아니고 뭐 해외 서비스를 타겟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모델입니다.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요즘 장마철이라 그러는데 실내 데이트 추천 좀 해줘 하면은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빙이 있죠. 이 빙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최신성을 검색 서버하고, 최신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 서버하고 챗GPT하고 결합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즘 장마철에 가는데 실내 데이트 추천을 해줘 하면은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여기 답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빙이라는 이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용해야지만 이렇게 같이 빙 결과가 뜰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 예시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원래는 막 어떤 문서를 참고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 레퍼런스도 달아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첫 번째 문서를 통해서 생성된 거다 하면 여기 보면 1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레퍼런스를 썼는지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바드도 있죠. 바드는 사실 챗GPT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건 구글에서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 들어가서 쓸 수 있는데 어, 챗GPT보다 좀 안 좋은 점은 언어의 그 폭이 좀 작아요. 그래서 뭐 한글은 되긴 하지만 한글, 영어, 뭐 일본어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고 저희가 조금 생소한 언어들 있잖아요. 뭐 태국어라든지 이런 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에서 쓸 때 사실 바드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할 때는 챗GPT가 더 좋고요. 대신에 더 빠른 답변을 보여줍니다. 챗GPT가 뭐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거든요. 몇 초를 기다려야 되는데 바드는 되게 속도가 빠르고 여기 보시면 다른 답안 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안도 한 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결과를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는 하이퍼클로버를 만들었죠. 이게 한 2년 전, 뭐 아무튼 그 좀 전에 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이것이 사내에서는 지금 많은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외부에 공개가 돼가지고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계유 맺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이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그 시작한 걸 내용 왔는데 뭐 다양하게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작업 관리, 뭐 튜닝, 뭐 익스플로러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소개해주는 사이트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외부로 공개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사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것들을 그냥 보여주기에는 이제 대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스샷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한 가지 예시를 가져온 건데,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건 무엇이냐면 모델을 따로 학습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이퍼클로버라는 모델이 있고 그 모델한테 내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그 예시처럼 행동해라, 그 예시처럼 작동해라 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연관어를 만들어주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캠핑을 검색했을 때는 캠핑과 관련된 캠핑 용품, 캠핑 여행지, 캠핑 장소라고 지정을 해주고 자전거에 대한 연관어는 자전거 브랜드, 자전거 코스, 자전거 대회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대해 연관어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하이퍼클로바는 스마트폰, 아이폰, 갤럭시, LG폰을 그 연관어로 생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그 예시처럼 작동을 하길 원한다고 했을 때 플레이그라운드의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튜닝이라고 하는 기능은 내가 이러한 예시가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관어의 캠핑과 캠핑에 대한 연관어 이런 식으로 쌍을 지을 수 있는 데이터가 뭐 1000개, 뭐 만 개 이렇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학습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이렇게 단순히 사용하는 것보다요. 왜냐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학습된 모델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학습되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작동은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은데 그 기능이 튜닝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1000개의 데이터를 앞에 다 나열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컨텍스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예시들을 이렇게 앞에 예시를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학습 기능을, 튜닝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을 사용하면 더 잘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퍼클로버 X는 이제 최근에 하이퍼클로버를 더 임프루브한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8월에는 하이퍼클로버 X를 오픈한다고 하고 여기 9월에는 Q가 베타로 오픈된다고 하죠. 하이퍼클로버 X하고 Q는 다른 겁니다. 하이퍼클로버 X는 챗GPT와 같은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 이 Q라는 거는 검색하고 연동해서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처럼 뭔가 이렇게 빅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꿈꾸고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8월에 오픈되는 하이퍼클로버 X를 기대해 보시면 되고 빙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최신성의 기사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답변하길 원하는 방향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9월에 오픈되는 Q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Q라는 모델은 사실 아직까지 어, 그 대회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회로 오픈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는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Q라는 네이밍이 무엇인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 큐레이션과 큐리어시티 이것을 이제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Q라는 거는 이제 검색 서버하고 연동되는 이제 빅모델과 검색 서버를 연동해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언어 모델이 있잖아요. 이런 언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 쪽 가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써 있어요. 뭐 독학, 코딩, 교육, 번역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고 써 있고요. 뭐 사실 여기 있는 몇 가지 예시, 9가지 예시보다 더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서 아수업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만든 게 있어요. 여기 카카오톡 채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추가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예시입니다. 여기 뭐 빨간 박스처럼 이미지를 보내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 하면 이렇게 요리법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챗GPT하고 이렇게 이미지하고 결합한 거라 보시면 돼요. 원래 챗GPT는 텍스트로 보내고 텍스트로 답변을 받는 형태잖아요. 이 야수업이라는 데는 이 이미지를 보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텍스트로 떨궈가지고 서로 그 챗GPT한테 보내주겠죠. 그 부분을 이 야수업의 자체 기술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 텍스트를 챗GPT한테 보낸 다음에 그 챗GPT한테 답변을 받는 형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미지만 되는 건 아니고 텍스트로 보냈을 때 이렇게 답변을 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작동하게끔 만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당연히 리튼도 이 챗GPT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무료 버전은 챗GPT, 유료 버전은 GPT-4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여기는 약간 플랫폼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챗GPT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활용해 볼 수 있잖아요. 누구는 A 태스크, 누구는 B 태스크, 누구는 C 태스크 이렇게 활용해 볼 텐데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툴 에디터 플러그인 이쪽 들어가 보시면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쉽게 남들이 사용하는 법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쪽 기획 사이트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몇 가지 많은 예시들을 드러놨는데 지금 이거는 몇 가지 스샷해서 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뭐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뭐 레포트라든지 자기소개서 뭐 어떤 회사 소개 채용 공고 등등등등 해서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예시를 들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그냥 참고해서 맞는 게 있다면 참고해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가져보면은 뭐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는 30대 남성을 위한 여름 패키지 여행 상품라는 SNS 광고 기획을 만들어 줘 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는 사실 저희가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냥 문장만 적으면 프롬프트는 아마 내장이 되어 있겠죠. 이 서비스에서는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아마 내부에서 정해놓은 게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한 걸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매우 지금 몇 가지만 소개드렸는데 사실 더 많은 회사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활용하는 법,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데 그냥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거는 구글 그 크롬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드라이브 들어가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엑셀처럼 활용하는 건데요. 확장 프로그램 누르신 다음에 부가 기능 누르시고 부가 기능 설치하기 누릅니다. 그 다음에 GPT를 누릅니다. 그 다음 GPT for Google Sheets and Docs 이것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GPT for Sheets and Docs가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에 뜹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API key set 이걸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API 키를 입력하라고 뜰 거예요. 그럼 API 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API 키는 그럼 어디서 가져오냐? 이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그럼 구글 아이디 이용해서 로그인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이 로그인 한 거에 크리트 뉴 시크릿 키 이걸 누릅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있을 텐데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뭐 네임은 아무렇게나 정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네임 적고 크리트 시크릿 키 누르면은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 API 키를 이용해서 아까 set API 키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set API 키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 키는 지금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걸 똑같이 적으신다고 작동하진 않고요. 이거는 개개인의 키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 키가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무한이 아닙니다. 이게 한 달에 뭐 얼마까지 공짜고 그 이상 쓰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개인이 어떤 몇 가지 태스크에 적용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어서 이거 만드셔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쓰는 API 키 했죠. 그 다음에는 Enable GPT Functions 이거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오픈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이게 이제 GPT를 엑셀에서 어떻게 쓰는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보여준 건데, 리스트 오브 GPT 펑션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펑션이 뜹니다. 예시로 GPT 클래시파이어를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GTP 클래시파이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봅니다. GPT 클래시파이, 바나나, 야채 이렇게 넣는 하면 바나나는 지금 여기에 화면에 가려졌는데 이게 과일이라고 뜹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어 하는 기능을 엑셀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엑셀은 아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커스텀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맞춤법 교정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왼쪽에는 원래 문장을 넣어주고 이 오른쪽에는 맞춤법 된 결과를 받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땡땡 GPT D3 D3가 지금 맞춤법 교정해줘 이 프롬프트를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바꿀 것인지 C4 네이버 검색 이쪽을 넣어주면은 이게 네이버 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것도 D3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C5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띄어쓰기도 똑같아요. 띄어쓰기도 프롬프트 적어주시고
이 띄어쓰기 제대로 해줘 하면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챗GPT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도 많습니다. 그 크롬 익스텐션을 가져와 봤는데 구글 검색했을 때 이렇게 빙처럼 똑같이 검색을 매번 그 챗GPT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기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검색 서버하고 연동한 건 아니에요. 검색 서버 연동한 건 아니고 그냥 챗GPT 결과를 여기에 가져와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쉐어 GPT라 해서 남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지식인 서비스하고 유사하다 보면 되는데 누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달아줬잖아요. 비슷해요. 챗GPT 누가 검색을 해서 챗GPT의 답변을 받잖아요.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똑같은 것을 검색할 필요 없이 여기서 찾은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 사용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똑같이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오픈 AI에서 공식적으로 제휴를 맺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양하게 있고요. 스픽을 굳이 빨간색을 쳐놓은 거는 제가 그냥 광고나 그런 곳에서 많이 봐가지고 아는 서비스로 쳐놓은 건데 이 영어 교육을 할 때 스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스픽 앱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앱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미국 앱들이라서 저희가 막 실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익스텐션으로는 프롬프트 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한글로 검색을 했는데 영어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어로 한국어로 검색한 걸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챗GPT한테 던지면 영어로 답변이 나오겠죠. 그 영어로 답변 나온 걸 다시 한글로 번역해주는 그런 앞뒷단의 어떤 프로세싱을 해주는 겁니다. 아, 네.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이제 영어로 했을 때 더 답변이 잘 나오거든요.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답변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웹챗 GPT라는 게 있는데 챗 GPT는 사실 그 검색 서버가 연동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웹억세스라는 걸 이렇게 켜놓으면은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한 걸 검색 서버에 던져가지고 다큐멘트를 받아와서 그 다큐멘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답변을 내주는 그런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2024년 미국의 사회 이슈라고 하면은 2024년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챗GPT가 2021년까지인가 그 학습된 그 데이터를 학습됐기 때문에 원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상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좀 더 2024년에 맞는 답변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혹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봤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뭐 1000건이 있어요. 그럼 이 1000건을 그 웹에서 일일이 다 적기에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챗GPT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쓸 때 보안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쓸 때는 API 키를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회사나 어떤 뭐 다른 곳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쓸 때는 그 개인의 서버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습 위주로만 따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콜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콜랩이라는 거는 구글에서 이렇게 무료 서버를 제공해 주는 거라 보시면 되고 여기 구글 드라이브 로그인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더보기 누르시고 연결합의 더보기 누릅니다. 그 다음에 콜랩 설치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하게 되면은 더보기에 구글 콜라보레이터리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연결을 누릅니다. 네, 그 다음에
연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서버가 연동이 되는데요. 그 연동된 서버에서 이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 보시면 느낌표 pip install openA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하시면은 하신 다음에 Shift Enter 누르시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제 짜라락 이렇게 뭐가 뜰 겁니다. 그럼 설치가 된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적으시면 되는데 이 오픈API 키를 자신의 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키로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두 번째를 똑같이 Shift Enter 실행하시고 세 번째도 똑같이 모델 GPT 이걸로 실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Shift Enter 치게 되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서버에서 그 챗GPT한테 요청을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결과를 보는 형태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쿼리를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그냥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데 다음에 문장을 한글로 번역해줘 한 다음에 Naver is the best company라고 적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엔터라는 걸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뭐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역슬래시 n 하면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띄어서 한다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는 최고의 삽니다라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그 SNS 광고 기획을 해줘 한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광고 기획인지를 적어주면은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하고자 하는 거는 뭐 1000개, 10,000개에 대한 입력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입력을 리스트라는 파이썬 내용이에요. 파이썬에 리스트라고 하는 코딩 부분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다양하게 적어줍니다. 만약에 이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쿼리 리스트 땡땡 한 다음에 이거 하고 내가 원하는 입력들 다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작용을 하면요. 이 프린트의 결과가 다 하나씩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사실 매우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이 링크들을 클릭해 보시면 멀티턴이나 개인화 등의 기능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답변을 한번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고 원턴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멀티턴의 개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들어가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개인화 기능은 챗GPT가 지금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투가 그냥 딱딱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작동한다. 혹은 셰익스피어, 혹은 뭐 노인처럼 뭐 아니면 유머러스하게 이런 식의 어떤 챗GPT한테 특성을 부여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사용할 때 몇 가지 팁으로는 하이퍼클로버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건데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뭐이 문장을 저 문장으로 번역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문장의 번역에 예시를 들어주는 게 더 잘 작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는 걸뭐 투샷, 세 가지 예시, 쓰리샷 이런 식으로 퓨샷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요. 번역 예제를 방금처럼 들어보면은 이렇게 영어는 네이버 is the best company, 뭐 한글은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줬죠. 근데 예시를 참고해서 영어 문장을 번역해줘 하면은 더 잘 번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드는 챗GPT처럼 사용할 수 없을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바드는 그 웹사이트 데모에서 활용할 수는 있는데 API로 공식적으로 제공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드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구글의 팜이라고 하는 또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돈을 내고 아마 API를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드는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이제 우회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지금은 뭐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hatGPT 바드 어쨌든 모두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를 처리할 때 활용해야 되는가? 이거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해보는 건 상관없죠. 입력이 사내 데이터가 아니라 뭐 어떤 광고 마케팅이나 그런 거를 그냥 적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보안에 이슈가 있다 생각하면은 이 사내 모델을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정식적으로 한국에서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서비스로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아마 어렵겠지만 네이버의 직원분들은 아마 이 내부 언어 모델들을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네, 테스트 앱을 생성해서 API를 호출하는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이퍼클로버나 하이퍼클로버 X 앞으로 이런 것을 사용할 때 그 챗GPT의 API처럼, 그러니까 서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테스트 앱을 생성해 가지고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앱을 만들면 이런 식의 그 창이 뜨는데, 이 파이썬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태스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네이버 한정 얘기지만 어쨌든 저희 네이버에서는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챗GPT가 만약에 사용하기에 어떤 보안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내부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 되고, 그 내부 언어 모델을 사용한 구성원들끼리 서로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얻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챗GPT, 뭐 바드, 그리고 만약에 개발을 좀 더 하시는 분이라면 람마도 있고, 메타의 람마도 쓰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국내에서는 뭐 하이퍼클로버 XQ 뭐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사실 있어요. 사실 더 많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어떤 걸 써야 될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리더보드 같은 게 있어요. 리더보드 보면은 뭐 메타 람마가 좋다, 람마를 이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활용해서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람마가 좋다라고 이제 랭킹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시각각 바뀝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바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그럼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챗GPT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써봤기 때문에 사용법이 공유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능도 준수하고 요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쓰는 게, 그리고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무난한데, 만약에 혹시 그 B2B로 좀 써보고 싶고 한데 챗GPT는 외국 회사니까 좀 더 신뢰성이 안 간다기보다는 좀 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나 큐 같은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고,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출시 때 한번 잘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러들이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러라고 하는 거는 그냥 AI 개발자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빅모델은 제로샷 성능이 충분히 좋아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없고 뭐 예시가 한 개도 없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빅모델을, 그리고 만약에 학습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학습을 시키면 더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퓨샷이 아니라 뭐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1000개의 데이터를 빅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 학습시키는 기술이 워낙 잘 발전이 돼가지고, 대표적으로 로라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빅모델을 학습시키면은 충분히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근데 1번 제로샷이든 어쨌든 학습, 뭐 파인튜닝 시키는 빅모델이든 뭐가 됐든 실제 테스트, 인퍼런스 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중치 계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나 비용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퀀타이제이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큰 모델을 쓴다는 거는 속도나 비용 이슈에 벗어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태스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만한 몇 가지, 뭐 두세 개의 태스크만 해결하면 되는데, 개개인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모두가 빅모델을 쓰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태스크를 한정 지어가지고 작은 모델을 잘 임프로브 시키는데 빅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빅모델을 통해서 작은 모델을 임프로브 시킨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작은 모델로 성능이 잘 안 따라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빅모델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의어 생성기를 만든다고 할게요. 이 동의어 생성기라는 건 사실 굳이 빅모델을 써야 될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동의어라는 거는 이미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규칙 기반이 있을 거고, 이것을 생성한다는 거는 굳이 빅모델을 쓸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빅모델도 어쨌든 이 동의어 생성기를 잘 합니다. 그지만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면 뭐 강연은 연설, 개천은 개울, 교회는 야외, 이런 식의 다양한
입력과 출력을 예시를 준 다음에 빅모델을 통해서 그럴싸한 정답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도식도 보면은 앞에 동의어 예시를 보여주고요. 이 구별에 대해서 동의어를 말해줘 하면 분별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별, 국에 뭐 여러 가지 입력을 쫙 넣어준 다음에 출력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모으면은 하나의 정답셋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답셋을 정답셋이 물론 100%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을 정답으로 간주를 한 다음에 작은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걸 하나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식의 방법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양한 챌린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챗GPT가 만든 데이터가 진짜라고 믿어도 될까? 당연히 아니죠. 물론 노이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팩트를 요구하는 태스크에서는 이런 방식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할루시네이션 문제 때문에. 근데 웬만한 많은 태스크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꼭 100%를 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서는 충분히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필터링을 하면 되는데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동의어를 생성을 해요. 동의어 생성을 한 걸 100%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룰 기반이든지 어떤 간단한 다른 모델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몇 가지 테크를 통해서 데이터 필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필터링 된 거를 다시 빅모델에 학습시키고 다시 데이터 생성시키고 학습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빅모델이 결과적으로 똑똑해질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빅모델로 데이터를 만든 거를 가지고 여기서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더 괜찮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뭐 유사한 결과가 있고요. 논문에서. 뭐 예시를 들어주면 동의어라는 게 두 글자를 넣었는데 갑자기 뭐 10글자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물론 두 글자를 넣었는데 5글자 이상할 수 있죠. 근데 두 글자, 5글자가 동의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필터링이라는 게 꼭 100%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이상하다 싶을 거는 그냥 걸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만 좀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여가는 식으로 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작은 모델을 활용하는데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될까 하는 것도 문제죠. 그냥 동의어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인스트럭션을 쓸지 아니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쓸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쓸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퓨사스를 쓰는 게 좋고요. 당연히 예시를 몇 가지 들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구글에서 발표한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 데서는 뭐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하면은 좀 더 잘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100가지의 좋은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인 오브 소트에 대한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수학 문제잖아요. 수학 문제에 대한 그 근거를 이렇게 예시를 보여준 다음에 새로운 수학 문제에 대해서 생성하라고 하면은 근거를 같이 생성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근거를 예시로 몇 가지 들어주면은 근거를 생성하도록 예시를 몇 가지 들어주면은 실제 원하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 더 답변을 잘하더라 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근거에 대해서 출력하도록 모델을 유도하게 되면은 결과가 좋다. 예를 들면 동의어를 단순히 생성하지 않고 왜 동의어인지 설명해줘 라는 식의 프롬프트를 쓴다든지 그거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들어준다든지 하면은 좀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다 라는 걸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작은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는데 이 작은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될까 모델링 이슈가 있겠죠. 이거는 AI 연구자들이 많이 해오던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포인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인데 디스틸링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방금 체인 오브 소프트처럼 그 근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만 받아서 디스틸레이션을 하지 말고 이 근거를 같이 생성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이 근거를 생성하도록 같이 작은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작은 모델도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더라 라는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 근거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작은 모델을 생성하는 걸 학습시켰을 때 뭐 이벨리에이션 관점이 있잖아요. 이 얼만큼 모델이 잘 작동하는가 이런 곳에서도 큰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 쪽에서 이밸류에이션이 항상 챌린지한 부분인데 큰 모델을 활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괜찮아진다더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평가를 한다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보는데 그것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건데 이 챗GPT, GPT-4 이 방법론이 다른 방법론들보다 충분히 더 좋은 정확도로 사람처럼 평가한다더라 라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논문에 있는 내용에서 평가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단순히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 거야 0점에서 몇 점으로 점수를 매겨줘 라고 하지 말고 논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죠. 0점은 보존된 의미 없고 100점은 완벽한 의미 문법입니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챗GPT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업무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이버에서는 뭐 하이퍼클로바 Q 이런 것들을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빅모델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나라 법규 반영이라 해서 한국과 미국의 법규가 다른데 미국에서 만든 모델을 한국에서 쓸 때 미국의 법규에 맞게 말을 하면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남아 있고 할루시네이션이라 해서 당연히 답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 답변을 믿어도 되는가? 그 부분도 남아 있고 최신성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검색 서버로 이 문제를 완화한다고는 하지만 뭐 100% 그것을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최신성도 남아 있을 것 같고 새로운 데이터는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 웹에 계속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계속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문제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고 윤리적 문제를 어쨌든 거나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등등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당연히 남아 있죠.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될까? 팁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팁들이 뭐 100% 항상 잘 작동한다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서는 다양한 프롬프트를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말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작은 모델보다 당연히 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모델을 쓰면 결과론적으로 하드웨어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걸까라는 것도 사실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성 언어 모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문장에 더 적절한 문장이 무엇일까를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 방식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인가? 라고 하면 사실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뭔가 뇌 속에 언어 간의 그 개념들이 서로 그래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단순히 이런 식으로 앞에 거와 뒤에 거와 연결되는 그걸만은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는 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미래의 AI는 이 방식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답은 아무도 모를 텐데 어쨌든 이 부분도 연구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회적으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것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